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4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도 전 재산 5억을 나에게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들고 온다면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며 그 손을 잡아주고 싶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70평생 외로움에 절어 살던 저에게 그 남자는 구원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남자의 다정한 미소 뒤에 나를 산채로 갉아먹으려는 잔인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정희야, 내 재산 5억은 다 내 거야. 그 달콤한 유언장이 사실은 나를 평생 부려먹기 위한 간병 계약서였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신사의 추악한 연극과 그 연극을 박살내기 위해 독해진 한 여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라니까요. 제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올해로 딱 70이 되었죠. 남편과 사별한 지는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이곳이 제 세계의 전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TV를 켜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안을 채우는 이 지독한 적막이 무서워서입니다. TV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제 집안은 냉골입니다. 가끔 베란다 너머로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젊은 엄마들을 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식들 뒤치다꺼리에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살았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에게 저는 숙제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학원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용돈 좀 보냈어요. 통장에 찍힌 30만 원. 아들은 그 돈으로 자신의 부류를 면제부 받으려 합니다. 돈이 싫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공원이라도 갈까요?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늙는다는 건 이렇게 세상에서 서서히 지워져 가는 과정인가 봅니다. 하루는 너무 길고 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다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저는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절망적인 일상에 기적이 일어난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정인이? 나 명준이야. 박명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복판에 벼락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집안의 반대로 눈물로 헤어졌던 나의 첫사랑. 그 시절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가난과 부모님의 고집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죠.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70세가 된 제 귓가에 다시 울려 퍼진 겁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되어 나타난 명주는 여전히 눈매가 선했습니다. 정희야,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곱다. 그 말 한마디에 제 70평생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산 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더군요. 정희야, 우리 너무 돌아왔다.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 그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고 혼자 고독사할까 두려웠던 저에게 명주는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같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손을 잡고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저는 다시 18소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던 명준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혼비백산하여 응급실로 실려간 그에게 내려진 진단은 췌장암 말기.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명준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희야, 너를 이제야 다시 만났는데 나를 버리지 마라. 제발 내 마지막을 내 곁에서 보내게 해줘.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펄쩍 뛰었죠. 엄마, 그 사람 사기꾼일지 몰라. 왜 병수발을 자처해?
하지만 저는 귀를 닫았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의리, 그리고 이 남자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를 전세 주고 명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명준은 저에게 서재 금고 열쇠를 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죽으면 이 집이랑 현금 5억 원은 다 내 거야. 유언장도 써놨어. 넌 내 마지막 은인이야. 그때부터 제 지옥 같은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암 환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명준은 수시로 통증을 호소했고 저는 밤잠을 설쳐가며 그의 몸을 닦고 소변통을 비웠습니다. 그가 먹고 싶다는 음식은 전국 어디든 가서 구해왔습니다. 제 무릎 연골이 닳고 허리가 굽어갔지만 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명준은 날이 갈수록 성격이 괴팍해졌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다 병 때문이라고, 죽음을 앞둔 사람의 발악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가엾게 여겼죠. 사건은 명준이 정기 검진을 위해 잠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터졌습니다. 그가 없는 집을 청소하던 저는 서재 구석 바닥 타일이 미세하게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그가 유독 예민하게 굴던 자리였습니다. 그 틈새를 열어보니 낡은 가죽 일기장이 들어있더군요. 우리 사랑의 기록이 담겨 있을 거라 믿고 펼쳤지만 까막눈인 제 눈에 그것은 그저 꼬불꼬불한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남편의 약 봉투 이름을 확인하려고 손주 녀석이 깔아준 글자 읽어주는 앱이 생각났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이대자 화면 너머 차가운 기계음이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대신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적힌 글자들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2025년 9월 20일 박명준의 일기. 오늘 이정희를 만났다. 늙어서 그런지 판단력이 흐려졌더군. 첫사랑 이야기 좀 해주니 눈시울이 붉어진다. 타겟 설정 완료. 이 여자는 이용하기 딱 좋다. 성격이 곧아서 한번 마음 주면 끝까지 책임질 타입이니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길수록 손이 떨려 책을 놓칠 뻔했습니다. 최장암 연기는 생각보다 쉽다. 가끔 각혈하는 척 피 섞인 침을 뱉어주면 사시나무 떨듯 떤다. 암이 아니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요양원은 가기 싫고 누군가 공짜로 수발해줄 간병인이 필요했다. 정이 그 여자가 내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도 유언장 얘기만 하면 실실 웃는다. 멍청한 것. 유언장?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내 집은 이미 아들놈 앞으로 명예 이전 다 해놨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제 곁에 있었던 건 자신의 비참한 노후를 위해 제 인생을 통째로 제물로 삼은 악마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제가 쏟은 정성, 제가 바친 시간, 자식들과 인연까지 끊으며 지키려 했던 그 사랑이 모두 철저하게 기획된 사기였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나를 얼마나 바보로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벌였을까. 그때였습니다. 정희야, 거기서 뭐하니? 병원을 간다던 명준이 어느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힘없는 척하던 그가 아주 또렷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일기장 재미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차가웠죠. 그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며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요.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평생 이 남자의 간병 노예로 살다 버려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명주는 한 가지 계산을 못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일은 평생 산전수전 다 겪으며 자식들을 키워낸 독한 엄마라는 사실을요. 저를 만만하게 본 그대가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해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 가짜 암 환자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서늘하고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충격적인 반전의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70세 할머니의 목숨 건 역습.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일기장을 읽는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오는 명준의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췌장암 말기라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연기하던 남자가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저를 비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제 손에 쥐어진 일기장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다 늙어서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래, 나 암 아니다. 치매라더라. 요양원 가면 나 금방 죽어. 근데 내가 내 옆에서 수발 들어주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 줄 아니? 일기장 봤으면 알 거 아냐. 나 너 사랑한 적 없어. 그냥 내 노년을 책임질 공짜 간병인이 필요했을 뿐이야. 명준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정말 패배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명준은 제가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빌 줄 알았는지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억울하니? 억울하면 신고해봐. 우리 혼인신고 끝냈어. 법적으로 넌 내 아내야. 아내가 아픈 남편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냐? 그리고 유언장? 그거 가짜라고 했지? 이 집 이미 우리 아들 명의야. 넌 나 죽으면 길바닥으로 나앉는 거라고. 그러니 조용히 살고 싶으면 계속 하던 대로 수발이나 들어. 그는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텅 빈 서재에 홀로 남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식들과 인연을 끊고 내 아파트까지 전세 줘가며 이 남자에게 바친 내 진심이 이런 쓰레기 같은 결말이라니.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명주는 제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제 손에 쥐어주었다는 사실을요. 바로 그의 일기장 속에는 그가 치매라는 증거와 저를 속이기 위해 암 환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치밀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준이 잠든 사이 저는 그의 휴대폰을 몰래 열었습니다. 그는 제가 기계치인 줄 알았겠지만 저는 아들들에게 배운 대로 능숙하게 그의 통장 내역과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촬영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제 아파트 전세금 일부를 몰래 빼돌려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 할멈이 돈이 좀 있더라. 걱정 마라. 내가 다 뽑아낼 테니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정조차 타버려 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용서는 없습니다. 오직 파멸만이 남았을 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명주는 의아한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정희야, 너 어제 일 잊었니? 왜 이러고 있어?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준아,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더라. 나 이제 갈 곳도 없고 자식들한테 고개 들 면목도 없어. 그냥 내 옆에서 아내로 살게. 대신 유언장 진짜로 써주면 안 될까? 나중에 나 길바닥에 나앉으면 안 되잖아. 명주는 제 반응이 의외라는 듯 껄껄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걱정 마. 내가 죽기 전엔 잘 써줄게. 그는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은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저는 명준의 치매 증상을 역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치매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가도
어느 순간엔 멀쩡해지죠. 저는 그가 기억을 놓치는 틈을 타서 집안의 가구 배치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게 만들었고 그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속삭였습니다. 명준아, 아까 아들한테 전화해서 집 다시 내 명의로 돌려달라고 소리 질렀잖아. 기억 안 나? 명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그는 자신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법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준이 암 환자라고 속여 저와 혼인신고를 한 것은 명백한 혼인 무효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 돈을 가로채고 저를 기망한 것에 대해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몰래 변호사를 선임했고 명준이 각혈하는 척하며 뱉었던 가짜 피 섞인 침이 묻은 휴지, 그리고 그가 멀쩡히 걷는 영상들을 하나둘씩 수집했습니다. 그는 제가 간병하는 척하며 찍는 사진들이 다 추억인 줄 알고 포즈까지 취해주더군요. 참으로 가련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준의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더 보내주지 않자 독촉하러 온 것이었죠. 저는 아들 앞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명준아, 아버님이 요새 정신이 너무 안 좋으셔. 자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셔서 동네 창피해 죽겠어. 아들은 눈을 부라리며 명준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진짜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지금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명준은 억울한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나 멀쩡해. 하지만 이미 저는 명준이 횡설수설하는 모습만 골라 편집한 녹음 파일을 아들에게 들려준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정신을 잃기 전에 남은 재산을 모두 자기 앞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탐욕 때문이었죠. 부전자전이라더니 그 아비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명준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짐짝 취급하며 재산 서류를 들이밀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명준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주방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명준은 이제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은 돈만 챙기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고 멍청한 줄 알았던 아내 정희는 매일 밤 귀신처럼 나타나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명준아, 내가 한 짓들 다 돌려받는 거야. 넌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몰라. 명준의 눈에 서서히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헛것이 보인다며 소리를 질렀고 급기야는 저를 피해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가두려 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힌 꼴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명준에게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끝냈습니다. 바로 그가 제 아파트 전세금을 빼돌려 아들에게 준 증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들과 공모해 저를 기망한 모든 서류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명준을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준은 병원 진단서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돈 다 돌려줄게.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저는 그의 앞에 다가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그건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근데 명준아, 내가 나한테 준 상처는 돈으로 안 되더라. 넌 나를 간병 노예로 쓰려고 했지? 그럼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저는 미리 예약해둔 가장 열악하고 엄격한 요양원의 입소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명준아, 넌 이제 평생 거기서 내가 쓴 일기장이나 읽으면서 살아. 아들, 그놈은 이미 구속될 위기라 너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여러분, 사람의 진심을 이용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명주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복수의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명준이 요양원으로 끌려가던 날, 그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던 그 비참한 모습, 그리고 제가 자식들과 다시 마주 서게 된 충격적인 고백까지, 제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잃어버린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가슴 벅찬 결말을 확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시니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킬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는 명준의 일기장을 본 그날,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환상, 자식들에게 당당하고 싶었던 자존심, 그리고 남은 인생을 걸었던 믿음까지 모두 난도질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죽음 끝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간병 노예로 쓰려 했던 그 남자와 내 피 같은 돈을 사업 자금으로 빼돌린 그의 아들. 그 두 사람을 제가 겪은 지옥보다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명준의 아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인 줄 알고 대담하게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 할멈 아파트 판 돈,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어차피 치매 걸리면 돈 관리도 못 하시잖아요. 빨리 나한테 다 넘겨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 파렴치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방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묵묵히 칼을 갈았습니다. 그 서늘한 칼날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는지 명준의 아들이 힐끗 저를 보더군요. 저는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애야, 아버님이 요새 기력이 없으셔서 고기 좀 구워드리려고. 너도 좀 먹고 갈래? 그는 저를 비웃으며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아줌마도 참 팔자 기구하네. 우리 아버지 병수 받으려고 들어왔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아버지가 아줌마한테 준다던 그 유언장, 그거 다 뻥인 거 아시죠? 나중에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짐 쌀 준비나 하시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그 입이 곧 내 발목을 잡을 테니까. 저는 이미 앞치마 주머니 속에 소형 녹음기를 켜둔 상태였습니다. 그가 내뱉는 협박과 재산 탈취 공모는 고스란히 제 복수의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명준을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명준은 자신이 다니던 병원이 아니면 안 간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제가 아주 달콤한 제안을 했죠. 명준아, 내가 아프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명의한테 가서 검사 한 번만 더 받자.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너한테 내 남은 재산도 다 맡기지. 재산이라는 말에 명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다시 암 환자 흉내를 내며 기침을 콜록거렸습니다. 하지만 새로 간 병원의 의사는 제 미리 부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환자분, 췌장암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다만 뇌 MRI 결과를 보니 알츠하이머 초기 증세가 뚜렷하네요. 관리가 시급합니다. 명준의 안색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암 환자 연기는 본인의 선택이었지만 진짜 치매라는 판정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제 소매를 붙잡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정희야, 의사가 잘못 본 거야. 나 안 맞다니까. 나 곧 죽어. 저는 그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명준아, 연극 그만해. 너 암 아니잖아. 내 일기장에 다 적혀 있던데? 그리고 너 치매 맞아. 이제 넌 내 이름도 내 아들 얼굴도 다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살다 죽을 거야. 그게 내가 나를 속인 대가야. 명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치매 노인을 간호하는 지극한 아내의 모습으로만 저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명준에게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시장에서 장사하며 인연을 맺었던 지인을 통해 노인 범죄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명준이 각혈하는 척하며 뱉었던 가짜 피가 묻은 휴지를 챙기고 그가 밤늦게 거실을 멀쩡히 걷는 모습을 찍기 위해 숨을 죽이고 며칠을 잠복했습니다. 70평생 처음 해보는 첩보전이었지만 억울해서라도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명준의 아들이 제 아파트 전세금을 가로챈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명준이 제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 위조 서류를 만들고 아들이 그 돈을 받아간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사유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명준의 아들이 경찰 연락을 받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더군요. 이 할멈이 미쳤나? 감히 우리 아버지를 고소해? 당장 취하 안 해? 그는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미리 대기시켜둔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애야,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법을 모르는 거란다. 내 아버지가 암이라고 속여서 나랑 혼인신고한 거, 그거 혼인 무효야. 그리고 너희 둘이 공모해서 내 돈 가져간 거, 그거 특수절도의 사기야. 너 감옥 가기 싫으면 당장 그 돈 내놓고 이 집에서 나가.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명준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야? 이 할멈이 왜 이래? 명준은 이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침을 흘리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저를 바보라고 비웃던 두 남자가 서로를 탓하며 무너지는 모습.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통쾌했습니다. 저는 명준의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제 돈 3억 원을 돌려주고 명준의 명의로 된 이 집의 지분 절반을 위자료로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를 위해 예약해둔 가장 열악하고 엄격한 요양원의 입소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명준아, 넌 이제 평생 거기서 내가 쓴 일기장이나 읽으면서 살아. 아들, 그놈은 이미 구속될 위기라 너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여러분, 이제 제 복수의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명준이 요양원으로 끌려가던 날 그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던 그 비참한 모습, 그리고 제가 자식들과 다시 마주 서게 된 충격적인 고백까지, 제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잃어버린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가슴 벅찬 결말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흔히들 내 몸을 깎아서 만든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보석이 내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때 부모는 세상 그 누구에게 당한 배신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첫사랑 명준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제 자식들은 저를 비웃고 나무랐습니다. 엄마가 노망이 났다며 어떻게 그런 뻔한 수작에 속냐고 저를 몰아세웠죠. 하지만 제가 명준의 아들과 싸워 이기고 빼앗길 뻔했던 3억 원을 되찾아오자 자식들의 태도는 소름 끼치도록 달라졌습니다. 명준을 요양원에 보내고 며칠 뒤 평소에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치던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평소 좋아하던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바보처럼 다시 녹아내렸습니다. 역시 남은 남이고 자식은 자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1시간을 가지 못했습니다. 거창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들이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그 명준이라는 사람한테서 돌려받은 돈 말이에요. 사실 저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이번 달 안에 결제 대금 못 막으면 부도납니다. 엄마, 그 돈 일단 저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요. 아들의 눈빛은 명준이 일기장을 들켰을 때 보여준 그 탐욕스러운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둘째 아들도 술 냄새를 풍기며 거들더군요. 형만 주면 섭섭하죠. 엄마, 저 이번에 보증 잘못 써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애들 길바닥에 낳는 꼴 보실 거예요? 엄마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그 돈 다 어디에 쓰시게요? 자식 살리는 셈 치고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는 멍하니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명준의 집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병 노예로 살 때 저를 구하러 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제 손에 들어오자 각자 사정을 들이밀며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모습에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얘들아,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너희가 정말 몰라서 이러니? 내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아 가져온 내 목숨값이야. 그런데 너희는 엄마가 어떻게 살지는 궁금하지도 않니?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자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더군요. 엄마, 참 섭섭하게 말씀하시네. 우리 다 망하게 생겼는데 엄마만 그 돈 쥐고 있으면 행복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엄마 편찮으시면 누가 돌봐요? 결국 우리 형제뿐인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서운하죠. 이기적이라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일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구멍난 속옷을 기워 입으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명준의 집으로 들어갈 때 챙겨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제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너희들에게 그동안 보냈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리고 너희가 사업한다고 가져갔던 돈들을 모두 정리한 가계부란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 그러니 이제 이 돈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쓸 거다. 아들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나이 드시더니 정말 변하셨네. 큰아들의 고함에 저는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래, 나 변했다. 이제야 정신이 든 거야. 너희는 내가 아파서 죽어갈 때 옆에 있을 아이들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단다. 내일 당장 이 아파트 내놓을 거다. 그리고 나는 서울을 떠날 거야.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시원해서 드디어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밤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명준이 남긴 상처와 자식들이 남긴 배신감을 모두 이 집에 남겨두고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집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들러 비밀번호를 전부 바꾸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첫사랑도 아닌, 오직 이정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제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집이 팔렸고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확인하니 자식들에게서 수십 통의 문자가 와 있더군요. 엄마 미쳤어요? 돈 어디에 숨겼어요? 당장 돌아와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조용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행복은 자식의 효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하고 내 마음이 단단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제주도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제 가슴을 때린 건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살을 파고드는 매서운 바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숨막히는 감옥이었다면 이곳의 바람은 제 가슴 속에 쌓인 먼지를 단숨에 쓸어버리는 거대한 빗자루 같았죠. 아들들의 전화를 차단하고 그들이 제 돈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계좌를 잠그고 도망치듯 내려온 이곳. 70평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비행기표를 끊고 제 발로 낯선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전율을 여러분은 아실까요?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드디어 나를 가두고 있던 알껍데기를 깨고 나온 새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이정희로 살아가기 시작한 제 제주의 첫 달,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또 다른 세상의 문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마을, 낡은 돌담집 하나를 빌렸습니다. 명준의 저택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서울의 아파트처럼 편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셀까 걱정해야 하고 밤이면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곳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깨고 텃밭에서 갓 딴 상추로 소박한 아침상을 차립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대소변을 치울 필요도 없고 돈을 내놓으라는 아들의 고함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이 평범한 권리가 70년 만에 제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제게는 커다란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평생 문맹으로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죠.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숫자로만 버텼고 자식들을 키울 때는 눈치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자식들이나 남편이 대신해주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관공서에 가서 주소지를 옮기는 일부터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는 일까지 제 앞에는 온통 까만 글자들이 가득한 거대한 장벽이 서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잃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몰라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전광판에는 글자들이 바쁘게 지나가는데 제 눈에는 그저 꼬불꼬불한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종점까지 가서야 버스 기사님의 도움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묻더군요. 할망,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려던 곳의 이름을 읽는 것도 쓰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달빛이 비치는 마루에 앉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독립했다고 좋아했는데 그를 모르는 저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미로 속에 갇힌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회관 앞에 붙은 노란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 대충 짐작은 같지만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정희 씨, 저거 한글 교실이야. 나처럼 글 모르는 노인네들 모여서 공부하는 거라네. 우리 같이 가보지 않을래? 그 말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의 공부라니 남들이 보면 노망났다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준에게 속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하며 얻은 유일한 교훈은 내 인생의 결핍은 오직 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한글 교실 첫날 저는 연필을 잡는 것조차 서툴렀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제 손가락은 연필보다 호미가 더 익숙했죠. 하지만 하얀 종이 위에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썼을 때 그 뭉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 희.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때마다 제 인생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정희 어르신, 이름 참 예쁘네요. 빛나고 바르게 살라는 뜻인가 봐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70년 동안 남의 뒷바라지만 하느라 제 이름이 어떤 뜻인지, 제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주의 풍경도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핀 꽃 이름이 보이고 버스 정류장의 안내판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명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을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증오 섞인 눈으로 그림 보듯 훑어보았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그의 추악한 욕망을 제가 직접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용하기 딱 좋다. 그 문장을 제 입으로 소리내어 읽었을 때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비웃어줄 수 있는 승리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글에 재미를 붙여가던 어느 날 평화롭던 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돌담집 주변을 낯선 남자가 서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길을 잃은 관광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며칠째 제 집 담장 너머를 훔쳐보고 제가 시장에 갈 때마다 멀찍이서 따라붙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자식들이 사람을 보낸 걸까? 아니면 요양원에 있어야 할 명준이 사람을 써서 나를 찾아낸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 낯선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들고 있던 대야를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세요? 왜 자꾸 남의 집을 훔쳐보는 거예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소리를 지르는 제 앞에서 남자는 당황한 듯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혜 씨, 맞으시죠? 저는 박명준 씨의 둘째 아들, 명훈이라고 합니다. 명준의 둘째 아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과 공모해서 제 돈을 가로채려 했던 그 집안 식구라니. 저는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그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당장 나가.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한 짓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냐? 돈은 이미 다 정리했어. 너희한테 줄 돈 일전 한 푼도 없으니 당장 꺼져. 제 호통에도 남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으며 품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신이 아주 맑게 돌아오는 짧은 순간마다 이 봉투를 붙잡고 아주머니 성함만 부르셨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인간이 또 무슨 연극을 하라고 시키더냐? 이제 치매 연기 다음엔 참회 연기니? 난 안 속아. 그 가짜 눈물, 가짜 편지 이제 지긋지긋해. 하지만 남자의 눈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마당, 바닥에 떨어진 낡은 봉투. 저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시는 명준의 도끼에 오염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봉투 겉면에 비뚤비뚤하게 쓰인 글자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한글 교실에서 갓 배운 그 글자들이었습니다. 명준이 직접 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요양보호사의 손을 빌려 썼겠지요. 하지만 그 세 글자가 주는 무게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지가 아닌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8살의 저와 명준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앨범 속 사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한 명준이 4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원본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쇠. 이 열쇠는 도대체 무엇을 여는 것일까요? 명준이 말했던 그 5억 원의 채권? 아니면 또 다른 함정?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열쇠가 제게 줄 것은 보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그리고 명준은 왜 죽어가는 순간에 큰아들이 아닌 저를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걸까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이제는 슬픈 비밀을 머금은 듯 검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열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시 서울로 향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짓기 위한 이 위험한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시리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명준이 숨겨둔 마지막 비밀,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마주하게 될 뜻밖의 인연까지 제 이야기는 이제 가장 치열한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삶의 여정을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뒤로하고 다시 돌아온 서울은 여전히 차갑고 회색빛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는 낡은 열쇠 하나가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쥐고 있는 것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준의 둘째 아들이 전해준 그 열쇠. 미안하다는 짧은 세 글자와 함께 건네진 이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곧장 저를 도와주었던 변호사와 함께 명준이 말했던 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금고실로 안내받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정희 고객님, 본인 확인되셨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들어간 지하 금고실에서 드디어 찾은 702번 금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철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당장 손 떼어. 뒤편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준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고 옷차림은 꾀재재한 것이 제가 제주도로 떠난 사이 형편이 아주 어려워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열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줘야 할 거 당신이 훔쳐간 거지? 당장 내놔. 그는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함께 간 변호사와 은행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분은 정당한 명의자이십니다. 소란 피우시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큰아들은 분한 듯 씩씩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저는 다시 금고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기대했던 현금이나 보석은 없었습니다. 대신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와 낡은 녹음기,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경기도 근교의 작은 땅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의자가 명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정희. 30년 전 날짜로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도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제 짧은 실력으로는 그 긴 편지를 다 읽기가 벅찼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변호사에게 대신 읽어달라 청했습니다. 변호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명준의 진심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같이 살기로 했던 그 언덕 위의 집, 그 꿈을 버리지 못해 이 땅을 샀다. 언젠가 내가 갈 곳이 없어지면 이곳에서 함께 늙어가고 싶구나. 이건 온전히 내 것이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저를 간병 노예로 쓰려 했던 그 추악한 연극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비참한 노후를 두려워한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명준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야, 내가 요즘 자꾸 정신을 놓는다. 무서워. 그래서 자꾸 못된 생각이 들어. 거짓말을 해서라도 너를 내 곁에 묶어두고 싶어. 나중에 이 금고를 열어보고 내 진심만은 기억해다오. 녹음기 속 명준의 흐느낌을 들으며 저는 금고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가슴을 쳤습니다. 금고실 밖으로 나오자 큰아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뭐 들었어? 내놔. 저는 그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70평생 남에게 손 한 번 대본 적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진심이다. 하지만 내 몫은 단일전도 없어.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제 섯을 펄은 기세에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은행을 빠져나와 명준이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면회실 창 너머로 보이는 명준은 이제 저를 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명준아, 나왔다. 당신이 준 열쇠로 금고 열었어. 당신 참 바보 같다. 그냥 솔직하게 말했으면 내가 당신 안 돌봐줬을까봐? 왜 그런 지독한 연극을 했어? 명준의 눈이 아주 잠깐 저를 향했지만 이내 다시 허공을 헤맸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를 제 마음속에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길, 저는 품 안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돈이면 제주도에 작은 집을 사고도 남을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그 땅. 저는 그 땅을 어떻게 할지 결심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물려주지도 명준의 아들에게 돌려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처럼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작은 쉼터를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차에 오르기 직전 큰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 사실 큰 병에 걸렸어요. 그 돈 제 수술비로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명준이 제게 가르쳐준 마지막 교훈이 떠올랐거든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사기에 다시는 속지 마라.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채워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제주도에서 시작될 제 새로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주도행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제 눈을 가리고 있던 슬픔과 원망의 막이 걷히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눈부셨나 싶더군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평생의 응어리를 풀어낸 시간이었습니다. 명준의 비겁한 진심을 확인했고 자식들의 끝없는 탐욕에 종지부를 찍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시 제가 사랑하는 섬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품 안에는 명준이 남긴 마지막 보상인 통장과 제 인생을 새롭게 그려나갈 단단한 결심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이정이라는 이름으로 빛나기 시작한 제 인생의 마지막 기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귀포의 작은 돌담집 옆에 터를 잡았습니다. 명준이 제 이름으로 남겨두었던 경기도의 땅은 처분했습니다. 그곳은 제 아픈 기억이 서린 곳이었기에 그 돈을 가져와 이곳 제주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쓰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정인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거창한 요양원이 아니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갈 곳을 잃은 시니어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남은 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저는 한글 교실에서 배운 글씨로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명준의 일기장이 증오와 계산의 기록이었다면 제 일기는 희망과 감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쉼터가 완공되던 날 저는 첫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생선을 팔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김할머니, 남편의 병수발만 30년 하다가 혼자가 된 박 여사님. 우리는 함께 마당에 모여 앉아 제주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울먹이시더군요. 정희 씨, 평생 남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야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이 달다는 걸 알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명준에게 받은 상처, 자식들에게 느낀 배신감이 이분들의 웃음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쉼터 대문 앞에 낯익은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번호를 차단하자 여기까지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이죠. 아들들은 예전처럼 고함을 지르거나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풀 죽은 모습으로 제 눈치를 보더군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돈 탐낸 거 정말 죄송해요. 이제 사업 다 정리하고 엄마 모시고 살게요. 같이 서울 가요. 큰아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저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제 손에 쥐어진 이 안락한 환경과 돈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밥 맛있게 먹으렴. 이게 내가 너희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란다. 나는 이제 너희의 엄마로만 살지 않기로 했어. 나는 이곳에서 나와 닮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 살 거야.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가렴. 더 이상 나를 찾지 말고 너희 힘으로 너희 인생을 책임져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아들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제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는지 더 이상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멀어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미안함 없이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명준의 소식은 그로부터 얼마 뒤에 들려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하더군요. 둘째 아들 명훈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제 이름을 아주 작게 불렀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명준과 찍었던 그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우리를 찢어놓았던 가난, 우리를 속였던 세월, 그리고 그가 저지른 비겁한 연극들. 저는 사진을 조각조각 내어 제주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잘 가라, 명준아. 다음 생에는 누구를 속이지 않아도 되는, 누구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렴. 나도 이제 너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게. 이제 제 하루는 배움과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오전에는 한글 교실에 가서 시를 쓰고 오후에는 쉼터 친구들과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저녁에는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로 정갈한 식탁을 차리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요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글 모르는 할머니가 제주도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 목소리로 직접 전하고 있죠. 수많은 분이 댓글로 응원을 보내주실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70평생 남의 이름 뒤에 숨어 살던 제가 이제야 세상 앞에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밤에 혼자 마당에 앉아 있으면 제 인생이 참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사랑의 배신이라는 지옥에서 시작해 자식들의 탐욕이라는 가시밭길을 지나 이곳 제주의 평원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명준의 일기장을 보지 못했다면, 만약 제가 용기 내어 제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어느 구석방에서 죽어가는 누군가의 수발이나 들며 제 인생이 저물어가기만을 기다렸겠지요. 불행은 때때로 축복의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는 말,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짓누르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남편이라는 이유로, 혹은 과거의 인연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저당 잡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70살인 저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곳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바다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 이막의 시작, 정인의 집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힘이 들 때면 이곳 제주의 바람 소리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정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생을 가장 아름답게 꽃 피워보려 합니다. 그동안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울고 웃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저처럼 당당하고 빛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의 추악한 비밀, 그리고 그 배신을 딛고 일어선 정희 할머니의 당당한 독립선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희 할머니였다면 끝까지 명준을 용서하고 곁을 지키셨을까요? 아니면 할머니처럼 단호하게 복수하고 떠나셨을까요? 돈 앞에 변해버린 자식들을 보며 냉정하게 번호를 차단한 할머니의 선택, 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핏줄이니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를 위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